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1장 국제질서의 변동과 개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양형. 자, 오늘부터 한국 근현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한국 근현대사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알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제 한국사죠. 우리나라 역사인데 그 중에 근대사와 현대사를 합쳐놓은 파트가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자는 가까울 근자예요. 현재로부터 가까운 과거의 시대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근대사 파트를 두 개의 시대로 또 나눠서 배울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가 바로 개항기입니다. 이 개항이라는 단어는 항구가 개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나 뭐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개항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 가운데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 35년간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파트까지가 근대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는 현재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가까운 과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현대사에서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죠. 자, 그리고 내전을 겪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금까지 분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사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9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열기입니다. 자, 강화도에 강성보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뭐 대포도 전시가 돼 있고 요새입니다. 자, 근데 이 신미양요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첫 침략을 해왔던 사건입니다. 이때 조선군과 미군 사이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이때 어제현 장군이 이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왜 미군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조선을 공격했을까요?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그리고 두 차례 일어난 양요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요는 우리 방금 봤던 신미양요와 함께 그 앞에 병인양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함께 흥선대원군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사 파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 열강 동아시아에 진출하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으로 이 산업혁명이 확산됐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돼요. 자, 이렇게 성장하게 된 서구 열강들이 자, 번호 매겨봅시다. 1번 상품 판매 시장, 자, 2번 값싼 원료 공급지 확보, 3번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민지를 차지하고자 했어요. 자, 이 식민지는 당연히 좀 그 당시 근대화가 덜 된 그런 나라들이겠죠.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자,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별표 치시고 꼭 개념 알아두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은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고요. 그리고 사회 진화론과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 진화론은 무엇이냐? 자, 인간사회도 생물 진화론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육강식,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한 생물, 이 적자가 적응한 생물입니다. 이러한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는다. 이 두 가지 원칙,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지배하거나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 백인 우월주의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백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거예요. 황인종이나 흑인종에 비해서.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자, 여기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예요. 자, 이 두 나라는 서로 식민지 쟁탈전을 벌여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분할 점령하고요. 그리고 점점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자, 남아시아인 인도를 거쳐서 결국 동아시아 지역까지 이 영국과 프랑스가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동아시아 지역은 당연히 한국과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동아시아 지역이겠죠. 자, 우선 그러면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이 개항하다. 19세기 중반에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난징조약을 영국과 맺습니다. 자, 그럼 이 1차 아편전쟁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그림과 함께 설명이 나오죠. 자, 제1차 아편전쟁은 영국이 이 청나라하고 무역하는데 초반에 굉장히 무역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 이게 마약의 일종입니다. 아편을 청나라에 몰래 수출한 것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영국 군함의 공격을 받은 청나라 지금 함선들이 청나라 군함이 지금 뭐 격침이 되는 침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것은 영국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영국에게. 그리고 이때 항구를 개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개항이라는 개념. 항구가 열렸다. 강제로 개방되는 거예요. 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제2차 아편전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청나라 수도까지 함락이 됩니다. 2차 아편전쟁 때는 이게 심각했어요.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베이징이. 자, 그 결과 청은 추가로 항구를 또 개항했고요. 그리고 이때 영국과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서 러시아가 중재를 해주거든요. 이때 러시아가 그 대가로 연해주, 청나라 영토였던 연해주를 할양받게 됩니다. 이 할양이라는 거는 영토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받아서. 자, 서양 열강에게 패한 청나라는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강병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근대화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양문동이에요. 자, 근데 이 양문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바로 이 중국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서양에게 이렇게 크게 패배를 했으면 빨리 급진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서양의 근대 과학 기술은 좀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좀 느긋한 개혁을 하게 돼요. 이걸 양문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중체서용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중체서용에서 이 중자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서는 서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국 것을 근본으로 하고 채 서양 것에 필요한 것들은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걸 보다 중요한 것을 표시해 보면 중국의 것을 좀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거죠. 서양의 것은 필요한 것만 이용하겠다. 자, 옆에다 메모해 볼게요.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었다. 자, 결국 이 양문동은 여러분들 이 근대화 운동이 양문동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의 적극적인 근대화 운동이었던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 메이지 유신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일본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던 동아시아의 지식인들, 뭐 가토 히로유키 일본입니다. 청나라 이엠포, 조선의 육일준. 자, 이런 그 당시 지식인들이 모두 사회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요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이 개항하다. 자, 19세기 중엽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끈 함대가 일본에 와서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에 이제 대포를 잔뜩 싣고 와서 너희들 우리랑 싸울래? 아니면 문호를 개방할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일본은 에도幕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미 제1차 아편전쟁 소식을 들은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서양 세력을 일본이 무찌르긴 힘들다라고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결국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년 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다 모두 미국이 강요해서 맺은 조약인데 이때 특히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영사재판권 등 불평등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영사재판권은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국의 재판소가 아닌 그 외국에서 파견된 영사가 재판할 권리다. 자, 개념이 좀 어려울 텐데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듣고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한국에 외국인이 이렇게 와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판사가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영사재판권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 외국인이 그 나라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나라 법으로, 모국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데 누가 재판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영사가 재판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지금 이 범죄자가 웃고 있죠. 자국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사가 재판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개항 이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에도幕府가 무너집니다. 자, 이제는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근대화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메이지는 그 당시 일본 천황의 연호입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세워졌고요. 1868년. 그리고 이 메이지 정부는 근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서양을 적극적으로 모방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천황의 연호를 따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인데요. 여기서 유신은 개혁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의 성격은 아까 양모운동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이었다. 자, 결국 이 메이지 유신은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근대화 운동에 성공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완을 침공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인 조선에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조선을 개항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외 침략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요 밑에다 메모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부터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내지는 일제라는 표현을 이때부터 쓰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제국주의화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양 열강이 조선의 통상수교를 요구하다. 자, 19세기 들어서 조선 연해에 서양 선박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서양 선박들을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자, 모양이 우리랑 다르다. 그래서 이양이에요. 자, 잇따라 나타나서 그 서양의 선박들이 우리나라 해안가를 측량하고 이거 지도를 작성하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통상을 요구했다. 여기서 통상은 무역을 서로 문호를 열고 무역하는 것을 통상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 정부는 서양 세력이 천주교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략할 상황을 우려해서 이런 선박들을 막고자 했어요. 자, 게다가 청나라가 2차 아편전쟁에서 져가지고 수도 베이징이 함락되는 모습, 그리고 일본이 미국에게 강제로 개항당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조선에서는 철종이 죽었습니다. 세도정치기 마지막 국왕이죠. 철종이 죽고 새로운 국왕이 즉위했는데 고종인데 이 고종이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래서 1863년부터 한 10년간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영선 사진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2차 편전쟁의 소식을 들은 철종, 이것도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순치와 같은 관계다. 이 베이징은 우리에게 입술과 이
입술순자의 그 이빨 치자거든요. 그래서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다. 그래서 선생님 뭐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베이징을 만약에 서양 세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뺏기게 되면 베이징이 함락이 되면 조선이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치의 관계다. 입술 순자에 이 치자를 써가지고 순치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그 당시 철종의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여러 외국 세력과의 사건들,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본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866년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 터져요. 이게 병인년인데요. 1866년이. 그래서 병인 박해. 프랑스 신부들을 포함해서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병인 양요고요. 그리고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중간에 평양에서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모노가 또 불시착했는데 이 배에서 선원들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제 불탔던 사건이 있어요. 이 배가. 그래서 이 미국과 관련되었던 이 사건 1866년 제너럴 셔모노 이 사건을 빌미로 나중에 1872년 1년 신미년에 미군이 침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신미양요가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남연군 묘,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어요. 상당히 민심이 안 좋아지죠, 국가적으로. 자, 그래서 이 사건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이 5개의 사건에 하나 더 추가해서 신미양요 이후에 서양 세력들과의 어떤 화친을 척결하자는 내용의 비석이 세워지는데 이게 척합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과관계 화살표 2개 꼭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 척합의가 건립되었다.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었던 나라들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인양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했죠. 제2차 아편전쟁 중재의 대가로 차지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가 큰 이제 그 러시아와 접경을 하게 돼요.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국경을 러시아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 서양의 나라와 처음으로 국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선에서 위기감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국내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을 끌어들여서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해서 러시아를 좀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자, 이걸 EJ라고 하는데요. 오랑캐 이자를 써서 써이자, 그래서 오랑캐로서 막을 제자입니다. 오랑캐를 막는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오랑캐는 바로 프랑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랑캐는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외세를 끌어들여서 외세를 막겠다라는, 나라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외교 정책으로서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 오히려 천주교를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들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 오히려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병인 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박해였어요. 자, 프랑스는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을 했는데요. 병인 양요가 되겠고요. 자, 강화도에 쳐들어왔어요. 자, 이때 이 지도를 보시면 병인 양요 때 양원수 장군이 활약했던 곳이 여기 정족산성입니다. 삼낭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병인양요 때 같은 한성군 장군이 활약했던 곳이 이 강화도 옆에 김포평야인데 문수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 신미양요에서 우리 아까 생각열기에서 광성보 보셨죠? 그 요새에서 전서하신 분이 어지연 장군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병인양요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 혹은 삼낭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자, 이때 프랑스군이 결국 격퇴를 당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 그냥 가지 않고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에 있던 문서, 의궤와 같은 문서들을 약탈을 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더 서양을 막아야 된다. 서양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라는 경향이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우선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잠깐 볼게요. 역사의 둘레길입니다. 자, 우리 줄거진 부분 중심으로 볼게요. 자,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했는데 정부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충청도 덕산에 내려가서 그 당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남영군입니다.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다가 그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결국 격퇴당했던 일이 있어요. 이게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서양에 대한 반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자, 어느 정도였냐? 너희 나라와 서양이죠. 서양과 같은 나라들을 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한마디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예,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조선에 부시착을 했어요. 그때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평안도 관찰사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박규수입니다. 이 박규수는 우리가 그 문화사 시간에 배웠던 박지원의 손자예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를 거부했어요. 통상수교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러나기를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그 배의 선원들이 조선 관리를 감금하고 주민들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분노했던 평양의 관군과 주민들이 이 배를 불살랐던 사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되겠습니다. 1866년이고요. 이게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그 해에 같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 1871년에 가서야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해서 강화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구실을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보긴 했지만 결국 통상 수교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거죠. 자, 당연히 이제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병인양요와 마찬가지로 강화도가 주요 전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지진 일대에 상륙을 해서 덕진짐 정령하고 광성보까지 공격을 했는데 이때 광성보에 어지연 장군이 있었어요. 이 조선의 수비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결사항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됐어요. 이때 어지연 부대가 가지고 있었던 숫자기, 요거 여러분들 한번 글자 한번 필기해 보세요. 여기 한자로 지킬 숫자입니다. 장군기라고도 하는데 이 부대가 가지고 있던 부대 깃발이에요. 근데 이 부대 깃발인 숫자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어지연 부대가 전멸하게 됐고요. 패배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광경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그 묘사한 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은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미군들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미군도 아까 앞에서 봤던 프랑스군과 비슷하게 결국 물러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 이후 척화비를 세우다. 자,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척화비는요, 메모해 볼게요. 척결할 척자입니다. 자, 뭐를 척결하는 겁니까? 바로 서양과의 화친하는 세력, 내지는 화친,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옆에 척화비 사진도 있고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도 꼭 읽어보시고요. 자, 이는 프랑스와 미국의 연이은 공격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그러한 비석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 10년간 이어졌죠. 이 흥선대원군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책을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게요. 바로 서구 열강들의 무력 침략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 저지는 못했고요.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인 평가죠. 자주적 성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청나라와 일본은 그 당시 이미 근대화 운동을 나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서양 세력을 막는데 급급했다. 자, 그 바람에 우리는
근대화 운동이 좀 늦어졌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평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